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꽤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한국의 그 이데올로기 대립, 네, 이런 거 날이 갈수록 사실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뭐 대단히 우려가 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고, 근데 거기서 사실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뭐 5년, 10년 더 젊은 그 나이 또래 사람들 만나보면 지금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그런 좌파 사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 사실 적어요, 굉장히. 이거는 뭐 이석기파라든지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좌우 대립 심하고 이데올로기 대립 심하냐? 가만히 봤더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정치권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이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은 어떤 과거의 좌파 이념, 좌파 신념 이런 거를 별로 신념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 뭐 소련 동유럽도 붕괴됐지 이러면서 뭐 아이 난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도 실제로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행동은 마치 자신이 무슨 신념을 하신인 것처럼 마치 뭐 어떤 굉장한 투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꾸 그 어떤 좌우 어떤 대립을 부추겨야 자신의 입지가 생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사고방식, 그런 식의 행동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재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 운동권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드러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드러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최소 50명에서 많으면 70명 정도가 과거 운동권 출신인데, 이런 분들 중에서 통진당을 빼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면서도 막 자기가 막 투사인 척 하느라고 뭐 그런 모습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치 지형 자체를 완전히 싹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뭔가 선명하게 내세워야만 정치의 입지를 가지는 그런 풍토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뭐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종북 사상을 여전히 갖고 있는 뭐 이석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직시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직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80년대 같은 경우는 뭐 북한에 관한 자료도 없었고 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접촉하려고 해도 접촉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 뭐 얼마든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어딜 가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탈북자고, 탈북자 중에서도 뭐 그럼 일반적인 탈북자들을 못 믿겠다. 탈북자들 중에서도 좌파 있습니다. 탈북자 대학생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만 탈북 대학생들 중에서 한 10%에서 15%는 좌파예요. 아니 일반적인 탈북자들 못 믿겠다면 그 좌파 탈북 대학생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은 아무리 좌파라도 북한에서 있었던 경험은 사실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탈북자들은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길게는 뭐 한 35년, 뭐 짧게는 20년 동안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실체를 직시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모든 기둥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험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정신 뭐 심리학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어떤 본능적인 방어 기제 이런 것이 작동을 해서 실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실체에 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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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북한에 가서 북한의 고위층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뭐 여러 그 남북 관계를 그동안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현 김정은 정권과 어떤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그렇게 통일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1%의 가능성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을 대체하는 뭐 김정은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뭐 어떤 북한의 군부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형태의 국가 당 지도부가 어떤 새로운 당 지도부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남북이 서로 협상해서 통일하는 게 가능하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한의 통치 체제는 워낙 특수해서 일단 왕조 체제에 비슷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그 어떤 그거를 대체하는 다른 어떤 통치 시스템이 등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설사 그런 통치 시스템이 만에 하나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존하려면 결국 남한과의 사이에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리더십, 안정적인 통치 기반이 있어도 남북한 사이에 그런 협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정통성도 약하고 통치 기반도 약한 그런 집단이 새로 집권을 하게 되면 자기 정통성을 확보하고 어쨌든 나름대로의 내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과 계속 긴장하려고 하지 어떤 협상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협상을 하려면 엄청난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 온갖 다양한 이해 집단, 온갖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을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서 남북한 협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김정은이 죽은 다음에 그런 강력한 리더 혹은 강력한 리더 그룹이 생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북한 사회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이 서로 협의를 하고 남북한이 서로 협상을 해서 통일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뭐 대단히 뭐 어떻게 보면 뭐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흡수통일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통일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른 거는 모르지만 주권 그리고 군사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흡수통일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주권, 군사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흡수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다만 다른 영역에서 북한의 주권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북한의 군사력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북한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통일 국가의 운영 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방제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방식으로서의, 통일 방법으로의 연방제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연방제 통일 방법이라는 건 저는 전혀 환상에 불과하고 북한의 단순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흡수 통일을, 북한의 주권을 흡수하고 북한 군사를 완전히 흡수한 다음에, 흡수 통일한 다음에 이후의 국가 운영 체제로서는 저는 연방제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니냐. 남북한이 워낙 어떤 발전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 경제적인 차이 심하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심하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순과 여러 가지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서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한 이후의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서는 연방제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연방제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은 피할 수는 없겠죠.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북한 주민들의 그런 문화를 존중하고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의 새로운 자활 노력 이런 것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뭐 어떤 북한 주민들의 자존심 이런 것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그런 노력, 정치적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지하교회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지하교회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하교회가 몇 명이 된다, 뭐 몇 개가 있고, 뭐 어떤 규모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규모에 비하면 제가 볼 때 한 20분의 1 정도, 2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러분들도 상상이 할 수 있겠죠. 북한에서 지하교회라는 거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공포를 극복하라고 한다 해도 적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총책임자로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지만, 제가 북한 선교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도 있고, 뭐 천주교 신자도 있고, 뭐 개신교 신자들도 있고, 그분들 중에서 제가 북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해봐라. 그래서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이제 북한 선교를 해왔는데, 근데 보면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파견되어서 북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뭐 교단 차원에서 파견되어서 북한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 뭐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이든 열심히 하는 분들이든 공통적인 게 좀 과장된 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더라도 이게 사실 탈북자들이 오면 이제 이 그룹을 묶어서, 뭐 적으면 한 3명에서 많으면 뭐 한 10명씩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성경 교육을 합니다. 성경 교육을 뭐 짧게는 2주 동안 하기도 하고, 뭐 길게는 뭐 3달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인책으로 이제 돈을 줘요. 돈을 뭐 일단 몇백 달러 이렇게 주고, 또 이제 북한에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때 또 돈을 줍니다. 뭐 500달러든 뭐 1000달러든 이렇게 뭐 생활비도 하고 선교 활동하는데 써라 이렇게 돈을 주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다양한 그런 재활 활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 눈빛만 봐도 이 사람들이 왜 어떤 목적으로 여기 참석했고 또 돌아갈 때 북한에 가서 선교 활동하고 지하교회 한번 조직해봐라 이렇게 할 때 눈빛만 보면 이 사람 그냥 자기 생활비 쓰고 뭐 더 이상 활동 안 할 사람이다 이렇게 대충 압니다. 근데 사실 선교사들도 우리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들도 사실은 알아요. 그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몇 년, 한 3년, 5년 일 하다 보면 대충 눈빛만 보면 대충 알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6개월 후에 다시 중국으로 나와요. 나는 이러이러한 지하교회를 조직을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보고 뭐 기도회를 하고 뭐 했습니다. 사실은 90% 혹은 95%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공포를 이기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북한 내로 다시 사람을 북한 민주화운동 하겠다고 다시 들여보내는데도 정말 한 1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엄청난 그런 공포를 극복하고 그런 결심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이 선교사들도 이게 사실 허위 보고라는 걸 알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 혹은 파견한 대형교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냥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하교회 어디에 무슨 어떤 규모의 지하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이래저래 캐묻다 보면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 여러 망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시켜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의 지하교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엄청난 공포를 극복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규모의 한 20분의 1 정도다. 그렇게 뭐 정말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작은 규모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탈북자들 그러니까 그걸 직접 외국에서 지원받은 거를 쌀이나 뭐 기타 이런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있는 탈북자들을 쭉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해서 모은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한 60% 정도의 쌀은 직접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50%, 60% 내지 60% 정도는 직접 그 받고 뭐 외국에서 뭐 감시기관이 나와서 볼 때는 줬다가 나중에 뺏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최종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50%, 60% 정도는 결국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뭐 국가에서 군량미로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도 훨씬 큰 부분이 이제 부패한 간부들이 뒤로 빼돌리는 거죠.
북한은 워낙 부정부패 상상을 초월할 정도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빼돌려서 몰래 이제 장마당에 갖다 파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예, 그러니까 뭐 TV에 자주 나오는 이제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좀 모든 걸 과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또 방송사나 PD들도 그좀 자극적인 얘기를 자꾸 해야지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좀 그걸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그 어떤 그런 권위 있는 그런 NGO들하고 통일부, 뭐 통일연구원 이런 데서 탈북자들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쭉 이렇게 탐문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5, 60%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질문이 많긴 한데 시간이 많이 한 분만. 마지막으로. 예.